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는 7장 공사재료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 점검해보고 다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공사재료 파트에서는 우리 별도로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이러한 빈출 문제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문제들만 추려보았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학습에 참고하면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시죠. 자, 1번 전기기기의 절연의 종류와 허용 최고 온도가 잘못 연결된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는 총 7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Y, A, E, B, F, H, C가 있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 B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B는 마치 130이라는 숫자와 비슷하다라고 하여 여기가 130도씨라고 우리가 기억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외웠죠? 야, 이불 편했어 식으로 외웠는데 자, 여기가 90도씨가 되는 것이고요. A종은 105도씨, E종은 120도씨, F는 155도씨, H는 180도씨, C종은 180도씨를 초과하는 것. 하는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를 가지고 있었죠. A종 105도씨 맞고요. E종 120도씨 맞고 B종 130도씨 맞는데 155도씨면 F종이 나와야 되죠. H종은 180도씨가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4번. 자, 쉽게 풀어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심재료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우리 변압기 철심이나 전도기 철심의 구성재료죠. 자심재료가 어떠한 구비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하나요? 바로 첫 번째로 투자율이 커야 됩니다. 투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매질이 얼마나 자화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자심재료니까 무조건 투자율이 크면 클수록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포화 자속 밀도도 커야 되고 저항률 또한 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심재료라고 하는 것은 잔류자기가 작아야 되고 보자력이 작아야 되고요. 자,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작으니까 히스테리시스 소환 또한 작아지게 됩니다. 왜냐?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그리게 되면은 종축에는 잔류자기, 그다음에 여기 횡축에는 보자력이 위치했잖아요. 종축엔 자속밀도, 횡축에는 자기니까 그것과 그것이 만나는 점이 각각 잔류자기와 보자력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작다라는 것은 결국에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 또한 작은 거니까 히스테리시스 손이 작은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1번 저항률이 커야 됩니다. 저항률이 크면 좋고요. 투자율이 작을 것. 투자율이 작을 것이 아니라 투자율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2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죠. 확실한 정답이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히스테리시스 면적이 작을 것, 즉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작기 때문에 즉 자속밀도와 보자력이 같이 자기가 작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스 면적이 작아야 됩니다. 3번도 맞는 설명이고, 자, 4번 보시면 잔류자기가 크고 보자력이 작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작아야 자심재료의 구비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혹가다 이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이 작은 자심재료를 전자석은 전자석은 잔류자기가 크고 보자력이 작다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심 재료의 구비 조건을 간혹 전자석의 구비 조건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 이 4번 잔류자기가 크고 보자력이 작을 것이라는 것은 맞는 선지로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율이 작을 것이 워낙에 확실한 정답이기 때문에 자, 4번은 맞는 설명으로 간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명이죠. 2번 틀린 설명.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해설에 적어 놓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뭡니까? 자심재료는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작아야 된다는 거. 그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변압기유로 쓰이는 절연유에 요구되는 특성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절연유로 변압기유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변압기유로 구성 요소가 몇 가지가 있게 되죠. 첫 번째, 점도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점도는 끈적이는 정도죠. 자, 이 점도가 크면 될까요? 안 크면 될까요? 안 커야 됩니다. 점도가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서 일단 1번이 바로 틀린 설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절연 내력이 클 것. 우리 절연유, 즉 변압기유는 절연 내력에 사용이 되니까 절연 내력이 커야 되겠습니다. 절연에 사용이 되니까. 자, 세 번째, 인화점, 불이 붙는 온도는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클 것. 냉각 효과 또한
커야 됩니다. 자, 이것 이외에 우리가 변압기후 구비 조건은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응고점이 낮을 것도 추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침식되지 않을 것도 우리가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금속등과 접촉하여 산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공칭전압 345kV인 경우 현수애자 1년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현수애자의 전압별, 애자의 개수가 나와 있게 되는데 먼저 처음에는 22.9kV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6kV가 있겠고요. 세 번째 154kV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45kV가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765kV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자, 22.9kV 계통에서는 애자의 개수가 몇 개였습니까? 2개에서 3개 정도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중간값을 2.5로 잡았습니다. 그쵸? 자, 이거에 2배를 했으면 5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몇 개였어요? 4개에서 5개가 되었고요. 자, 이거에 2배 하면 어떻게 됩니까? 5를 기준으로 2배 하면 10이죠. 결국에 여기는 9개에서 11개 정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 4, 5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가 10이고 2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18개에서 대략적으로 23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765로 오게 되면은 여기가 40개에서 45개가 됩니다. 20에 2배면 40이죠. 보통 이 정도가 되는데, 자, 1번 보시면 10개에서 11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범위가 어디에 포함되냐면 154kV에 포함이 되고요. 자, 2번에 18개에서 20개는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인 것을 알 수 있고, 3번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4번 보시면 40개에서 45개, 즉 765kV에서의 현수애자 개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저압 인류 애자는 전압선 용과 중성선 용이 있다. 각 용도별 색깔이 옳게 연결된 것은, 자, 우리 애자의 색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저압 인류 애자는 중성선 용도 있고 전압선 용도 있습니다. 자, 전압선 용으로는 애자가 이 저압 인류 애자인 경우에는 백색, 그리고 중성선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녹색을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번을 정답으로 골라줄 수가 있게 됩니다. 저압 인류애자의 색상은 전압선은 백색, 중성선은 녹색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6번입니다. 6번 보시면 콘크리트 및 금속관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두께는 최소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KC 규정에 따르면요, 바로 이 내용이 나와 있게 되죠. 콘크리트에 금속관을 매입할 경우에는 두께는 1.2mm, 그 이외인 경우에는 1.0mm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KC 232.12.2에 나와 있어요.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는 것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합성 수지관 상호관 및 관과 박스를 접속할 때 삽입하는 최소 깊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즉, 이러한 구멍이 있을 때 여기에 관을 삽입할 때 이 삽입하는 깊이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 부분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관의 바깥지름에 1.2배의 깊이로 삽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접착제를 사용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0.8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조건, 단 뭐라고 하는 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추후에 다른 문제로 출제가 되었을 때도 저 조건 부분만 다르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관 바깥지름의 1.2배입니다. 안지름이 아닙니다. 외경이에요. 바깥지름. 그래서 우리가 3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KC 232.11.3 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8번 보면은 버스 덕트 공사에서 덕트 최대폭에 따른 덕트판의 최소 두께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덕트는 강판으로 제작된 것이다. 자, 우리 버스 덕트는 나도체를 수납하기 위한 그런 덕트를 버스 덕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이 버스 덕트는 최대폭에 따른 최소 두께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150mm 이하인 경우, 이때는 최소 두께가 1.0mm. 근데 여기 보시면 강판으로 제작된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판, 철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덕트 최대폭이 150mm를 초과하고 300mm 이하인 경우에는 1.4mm로 됩니다. 그 다음에
500mm를 초과하고 700mm를 이하인 경우에는 2.0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큰 경우 700mm를 초과하게 되면은 2.6mm가 아니라 2.3mm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 또한 KC에서 규정하고 있죠. 덕트의 최대폭 700mm 초과 시 강판의 최소 두께는 2.3mm가 돼야 됩니다. 이것보다 두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설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이어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플로우 덕트 설치 시 그림. 이거는 약식으로 그린 것인데요. 이것 중에 블랭크 와셔가 사용되어야 할 부분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가나, 다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먼저 블랭크 와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블랭크 와셔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이 정크션 박스인데요. 이런 정션 박스에 덕트가 연결되지 않은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한 이런 것을 우리가 블랭크 와셔라고 부르게 되죠. 자, 이 부분이 빈 공간인가요? 아니죠. 바로 이 나 부분이 빈 공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라고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이 부분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보시면 1번 합성수지 몰드 안에는 금속재의 조인트 박스를 사용하여 접속이 가능하다. 원래는 이 몰드 안에 접속을 하면 안 됩니다. 접속점이 몰드 안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다만 조인트 박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금속재라고 되어 있죠. 금속재가 아니라 합성 수지재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자, 2번 보시면 합성수지 몰드 상호간 및 합성수지 몰드와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접속해야 됩니다. 노출되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합성수지 몰드의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매끈해야 되겠죠. 당연하겠죠. 왜냐면 전선이 안에서 피복이 매끄럽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면이 매끄럽지 않다면 피복이 긁혀서 손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합성수지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3.5cm 이하로 두께는 2mm 이상이 것이어야 한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붙죠. 만약에 사람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겠죠? 깊이가 이제 50mm로 늘어나게 됩니다. 5.0cm가 되겠죠? 50mm 이하로, 그리고 두께는 1mm 이상으로 좀 더 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외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설명.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여기 보시면 KC 232.21항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합성수지 몰드 안의 전선을 적합한 합성수지재의 조인트 박스를 사용하여 접속할 경우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있어도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셀룰러 덕트의 최대폭이 200mm를 초과할 때 셀룰러 덕트의 판 두께는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즉, 셀룰러 덕트라고 하는 것은 홈 내에 배선을 함으로써 플로어 덕트처럼 돌출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셀룰러 덕트도 최대폭에 따른 최소 두께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은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먼저 150mm를 이하가 된다면 폭의 두께는 처음에 1.2mm가 되고요. 만약에 150을 초과하고 300 이하면은 1.4mm가 되는데, 별도의 조건을 규정을 하고 있으면 1.2mm까지 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0mm보다 초과할 경우, 이 경우에는 1.6mm로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는 최대폭이 200mm를 초과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300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송해요. 150, 그 다음에 200, 그 다음에 200 초과입니다. 150 이하, 15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을 초과할 때면은 1.6mm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3번. 자, 그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12번을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배전반 및 분전반을 넣은 함의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반의 옆쪽 또는 뒤쪽에 설치하는 분전반의 배전반의 소형 덕트는 압력을 받지 않도록 눌리지 않을 곳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강판재여야 한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난연성 합성 수지로 된 것은 두께가 최소 1.6mm 이상이다? 아니죠. 1.6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5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내수지성은 맞는데 두께가 잘못됐어요. 최소 두께가. 자, 3번 강판지의 것은 두께 1.2m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가 30cm 이하라면 1.0mm 이상, 만약에 이상이라면 1.2mm 이상이 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절연저항을 측정하거나 또는 이런 접속 단자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용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1.6이 아니라 1.5예요. 자, 그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전선의 굵기가 95제곱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배전반과 분전반의 소형 덕트의 폭은 최소 몇 센티미터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우리가 분배 전반의 소형 덕트 폭이라고 해서 표가 주어져 있었죠. 자, 바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자, 그 중에 몇 가지만 가르쳐 보면은 35제곱밀리미터 이하의 전선인 경우에는 폭이 8cm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95제곱밀리미터 이하인 전선의 경우에는 10cm, 마지막으로 240 이하는 15c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몇 cm인가? 바로 10cm. 정답은 2번이라고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보겠습니다. 점유 면적이 좁고, 여기서 벌써 큰 힌트를 얻었습니다. 운전보수가 안전하여 공장 및 빌딩 등의 전기실에 많이 사용되는 배전반, 즉 폐쇄식 배전반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이것은 큐비클형 배전반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계폐기 중에서 부하전류의 차단 능력이 없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1번, OCB라고 하는 건 유입 차단기죠. 이 차단기, 부하전류 계폐 가능합니다. OS, 유입 계폐기죠. 부하전류 계폐 가능합니다. ASB, 기중 차단기죠. 차단기니까 부하전류 계폐 가능합니다. 그런데 3번 보시면 DS, 디스코넥팅 스위치라고 불리우는 단로기는 부하전류 계폐 능력 가지고 있지 않고요. 고장전류 차단 능력 또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S가 정답이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보시면 자, 보호개전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1번 ASS라고 하는 것은 오토 섹션 스위치라고 해서 우리가 자동 고장 구분 계폐기라고 불리웁니다. 자, 이 자동 고장 구분 계폐기는 보호개전기는 아니죠. 보호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사고를 감지를 해서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건데 이 ASS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계폐기의 일종입니다. 즉 사고가 발생하면 선로를 자동으로 구분해 주는, 고장으로부터 분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계폐기 인데 이게 보통 리클로저나 차단기와 조합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800A 이하의 과부하 및 전류는 스스로 차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900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폐기가 잠금이 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개전기 종류가 아닌 것은 1번이 되겠고, 자, RDR이라고 하는 건 비율차동개전기의 약자고요. 변압기 내부 고장을 검출하게 되죠. 보호개전기. 자, 그다음에 DGR은 지락 방향개전기가 되겠고요. OCGR은 지락 과전류 개전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17번입니다. 지선과 지선용 근가를 연결하는 금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볼쇠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볼쇠클은 뭐냐면 우리 전주와 완철과 현수의 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볼쇠클이고요. 자, 그 다음에 U자형 볼트는 우리 전주에다가 전주의 완철을 취부할 때 사용하는 U자형 볼트를 말하게 되고요. 지선 로드라고 하는 것은 지선 근가와 지선을 연결해주는 그런 것을 길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지선 로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은 지선 밴드인데 전주의 지선을 연결해주는 그곳을 고정해주는 부분을 지선 밴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18번입니다. 다음 중 경완철의 표준 규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완철의 표준 규격은 표로 정해져 있는데요. 먼저 전선의 전선 수를 이제 단위가 보통 조라고 놓게 되죠. 조라고 놓게 되는데 또는 개라고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2조인 경우 그리고 3조인 경우에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특고합인 경우가 있고요. 고합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합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특고합인 경우에는 전선수가 2조라면은 여기가 1800이 되고요. 여긴 1400이 되고요. 여기는 900이 되죠. 900mm. 그 다음에 특고합인 경우인데 3조인 경우에는 2400이 되고요. 여기는 18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400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경환철의 표준 규격을 아닌 것을 물어봤으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숫자가 정답이 되겠죠.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1번 1000mm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배선기구라 함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자, 여러분 배선기구라는 거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죠. 어떤 거죠? 개폐기류 또는 접속기류를 우리가 배선기구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즉, 스위치와 같은 개폐기류와 접속기류, 콘센트와 같은 접속기류를 우리가 배선기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다음에 20번입니다. 물탱크의 물의 양에 따라 여기가 굉장히 좋은 힌트인 것 같아요. 물의 양에 따라 동작한대요, 스위치가. 근데 학교, 공장, 빌딩 등에 있는 옥상에 있는 물탱크의 급수 펌프에 설치된 전동기 운전용 마그넷 스위치와 조합하여 사용하면 매우 편리한 스위치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 경우에는 이제 옥상에 이제 물탱크가 존재해서 우리가 이렇게 물을 밑으로 내려보내서 사용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펌프로 끌어올려서 사용하곤 하죠. 어쨌든 이 옥상에 있는 물탱크에 물의 위치에 노래 높이에 따라 물의 양에 따라 동작하려면 물의 수위를 감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부동 스위치 또는 플로트 스위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21번입니다. 누전 차단기의 동작 시간에 따른 분류로 틀린 것은 자, 누전 차단기가 동작 시간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0.1초, 0.1초 이내면 0.1초, 0.2초 이내면 0.2초, 아니면 0.05초면 0.05초, 0.03초면 0.03초 이렇게 정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속도 첫 번째 고속형이 있고요. 빠르게 동작한다라고 해서 이때는 인체감전 전류, 인체감전 보호용인 경우에는 마치 0.03초, 즉 엄청 빠른 속도로 차단이 됩니다. 고속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연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간이 짧아지는 반환시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감형이라고 하는 것은 감도에 따른 분류죠. 고감도, 중감도, 그 다음에 저감도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노가우 펀치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구의 명칭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먼저 노가우 펀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강판에 구멍을 뚫는 겁니다. 구멍을 뚫는 건데 첫 번째, 히키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금속관의 위치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금속관을 구부리는 공구가 히키고요. 친구는 이제 밴더가 되겠죠. 히키와 밴더. 그 다음에 이제 리머가 있습니다. 리머. 자, 리머라고 하는 것은 금속관을 파이프 바이스에 고정을 시켜서 쇠톱이나 파이프 커터로 자른 다음에 그 날카로운 단면, 그것으로 인해 안쪽 단면이 날카로워지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안에 전선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표면을 다듬을 수 있도록 팽이 모양으로 된 이렇게 다듬는 공구를 우리가 리머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홀소는 마찬가지로 구멍을 뚫는 건데요. 보통 전동 드릴 앞단자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을 뚫는 톱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홀소라고 부르게 되고, 자, 드라이브 이트는 콘크리트와 같은 그런 단단한 기초에다가 못이나 볼트를 박을 수 있도록 권총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공구를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드라이브 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 홀소가 이 노가우 펀치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3번 보시면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 가는 전선을 박스 안에서 접속하는데 사용되는 슬리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1번 S형 슬리브가 있고요. 3번에 보시면 맥킹타이어 슬리브라고 있는데 자,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우리 동선을 접속할 때 슬리브에 의한 접속 방법 중 하나죠. 그래서 1번과 3번은 동선의 접속이고요. 4번은 아니고 2번 보시면 종단 겹침용 슬리브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E형 슬리브라고 부르죠. E형. 자, 문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가는 전선을 박스 안에서 접속을 하는데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 이런 E형 슬리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절연성, 내온성, 내유성이 풍부하며 연필 케이블에 사용되는 전기용 테이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뭔가 전기용 테이프라고 해서 고무 테이프를 고르시면 안 돼요. 고무 테이프가 아니라 바로 정답은 리노 테이프입니다. 우리 테이프는 뭐 자기용착 테이프도 있었고 리노 테이프도 있었잖아요. 리노 테이프가 바로 절연성이나 내온성, 이런 내유성이 풍부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리노 테이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공칭전압 22.9kV인 3상 4선식 다중접지 방식의 변전소에서 사용하는 피르기의 전격 전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전압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자, 22.9kV 계통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66kV 계통, 하나는 154kV, 하나는 345kV의 공칭 전압마다 피뢰기의 전격 전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변전소 측이고요. 여기는 배전선로 측입니다. 그래서 22.9kV일 때는 변전소에서 설치가 된다면 피뢰기 전격 전압은 21kV였고요. 배전선로에서 사용이 된다면 18kV였습니다. 그리고 66kV인 경우에는 72kV고요. 자, 그다음에 154kV인 경우에는 144kV, 345kV인 경우에는 288kV가 되었죠. 근데 배전선로는 다 지워주고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공칭전압 22.9kV는 9kV인데 변전소에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1kV가 되겠죠. 자, 2번을 18kV는 우리가 배전선로에서 사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우리 26번 보겠습니다. 자, 피뢰침용 인하도선으로 가장 적당한 전선은, 즉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인하도선으로 사용하기 좋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하도선의 재료에는 스테인리스 강도 있고 동선도 있고 어떠한 여러 물질들이 있었잖아요. 재료들이 있었는데, 자, 이 중에서는 바로 구리선, 즉 동선이 인하도선으로 적합합니다. 인하도선이 뭡니까? 낙뢰가 치면 이것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선이 인하도선인데 결국에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동선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7번 보시면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자, 1번 수레부는 동선을 기준으로 35제곱밀리미터 이상? 아니죠. 동선을 기준으로 수레부는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하도선은 동선을 기준으로 16제곱밀리미터 이상? 이것도 아니죠. 동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하도선 또한 50제곱밀리미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접지극은 동선을 기준으로 50제곱밀리미터 이상? 이거는 맞는 설명이죠. 접지극. 즉, 뭔 말이에요? 우리가 피뢰 시스템은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 시스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피뢰 시스템 모두 동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0cm 이상 돌출이 아니라 바로 25cm 이상 돌출이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에요. 3번. 28번 마지막 문제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피뢰 시스템에 사용하는 수레 도체를 알루미늄 합금의 연선 형상으로 사용할 때 최소 단면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알루미늄 선을 만약에 이 형상에 따라서 만약에 분류를 하게 된다면 알루미늄에서 형상이 테이프형 단선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70제곱밀리미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테인리스강. 자, 이거인 경우에 연선에서 70제곱밀리미터였고 나머지는 싹 다 50제곱밀리미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알루미늄 합금의 연선 형상으로 사용한다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만약에 이게 알루미늄 합금이 아니라 스테인리스 강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70이 되겠는데 정답이. 근데 여기는 지금 알루미늄 합금의 연선이니까 이 경우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50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는 것입니다. 2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사 재료에 출제되는 문제들을 여러 문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강의로 또 여러분을 웃는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